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 조세 총론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세 총론 시험지에서는 보통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두 문제죠. 근데 안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 0문제에서 최대 2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복불복이에요. 근데 총론 부분이 파트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거의 복불복이다. 그냥 아는 내용 나오면 좋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찍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저희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 나오게끔 수업을 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앞으로 출제될지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온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조세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그냥 보세요.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자체다. 그리고 세금은 뭘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과가 되고, 세금은 누가 내느냐?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세는 무엇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금전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단 아주 예외적으로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뭐하더라? 가능하더라. 특히 물납이 가능한 세목이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죠? 뭐하고 뭐예요? 재산세하고 상속세입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지에 자주 나오는 게 지금 물납하고 분할납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시험 범위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 통틀어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요? 재산세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물납 자체가 없죠? 대신 재산세는 물납이 있는데 얼마 초과? 그렇죠? 1,000만 원 초과. 무엇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그리고 물납 신청을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딱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분할납부, 취득세 분할납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록면허세는 안 되죠? 재산세는 됩니다.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기간은 3개월. 종합부동산세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2개월. 예.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다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고, 양도소득세만 1,0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다 돼요. 소득세는 전부 다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되는 거고, 특히 올해 재산세 부분은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으니까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다라는 거, 거기까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동시에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뿐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첫 번째. 조세의 납부 방법 중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찾아라.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물납하고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거. 그래요. 재산세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기억번부터 미음번까지 통틀어서 재산세라는 글자.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니을번 딱 하나네요. 고민할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뒤에 도시지역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분할납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네. 거기까지 이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참고로 우리가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할납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놓고 봤었을 때, 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할납부는 가능하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 가능하고, 취득세는 둘 다 안 되죠?
재산세는 둘 다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납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미 해설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자, 이번에 봤더니 뭘 물어봤느냐면은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외웠던 것처럼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세 개가 취득세, 밑에 세 개가 재산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그렇죠. 맨 뒤에 거 두 개 연결하시라 그랬죠. 요게 등록면허세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뭘 물어봤어요? 그렇죠. 얘를 물어봤는데 얘가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얘 아닌 것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있죠? 등록면허세 특별시 안 들어가죠? 재산세 특별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있으면 걔가 답이고 없으면 찍으라고요. 아셨어요? 진짜 그렇게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자료가 주민세도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나 지방교육세가 어디에 들어가는 세금인지 알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설명해봤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오더라도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그게 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배운 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운 데서 답이 없다? 그러면 안 배운 데서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5번. 그럼 답 그냥 5번.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항상 눈치껏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취득세하고 지금 등록면허세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아예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배제하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서 답이 있냐 없냐만 찾아내시라고요. 없으면 나머지 세 개 중에서 그냥 찍으셔야 되는 거고. 문제 풀 때. 아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날 찍신이 내려와야 돼요. 자, 어느 정도로 내려와서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고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죠. 등록면허세는 역시 지방세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당하고 양도소득세도 국세당하죠. 그리고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징수를 하는데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어디에서? 특별시에, 광역시에, 도에서 징수하죠. 등록면허세는요. 도나 구에서 징수하고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고 국세는 전부 다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 정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자, 우리가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이랬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두 개네요. 첫 번째는 뭘 물어봤어요? 보유를 물어봤네요. 두 번째는요. 부가세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답을 찾아보죠. 찾아봤더니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네요. 자,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소득세 나옵니다. 임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그러면은 앞에 부분에서는 틀릴 게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리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그렇죠? 농, 지, 농으로 외웠어요. 마지막 소득세는 없고 순서별로 농지, 지, 농. 그리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외에 지방교육세 하나 더 넣어주시고 취득세는.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 10%고 나머지는 다 20%입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농이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지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문제를 딱 풀어놓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딱 적어놓고 만약에 부가세 문제가 나왔다. 그럼 순서별로 가시라고요. 농, 지, 농 없고, 그리고 취득세에서만 화살표를 2개를 잡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하나씩만 잡으시고. 취득세는 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가 다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이냐면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지방교육세는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부분만 내요? 취득과 등기를 다 내요? 그렇죠. 취득하고 등기 다 내는 경우도 있고 취득만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등기가 들어가니까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순수하게 등기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만 따라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취득과 등기를 다 내는 경우가 있고 취득은 했지만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취득 행위 없이 등기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 3가지 케이스. 어찌됐든지 간에 취득을 했으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요? 취득세를 내요. 대신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때 요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10%, 요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20%. 이 구조예요.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가 다 따라오잖아요. 취득세 기준세율을 적용할 때는 뭐만 따라와요? 농어촌 특별세만 따라오고 지방교육세는 없다라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없으니까 농특세가 없어요. 대신 지방교육세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지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취득세는요, 농어촌 특별세도 나올 수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나올 수도 있다. 농어촌 특별세도 나올 수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나올 수도 있다. 대신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나오는데 지방교육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다. 대신 등록면허세는요, 지방교육세만 나온다. 농어촌 특별세는 안 나온다. 이 구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적어놓은 다음에 농지, 지농 순서별로 농지, 지농,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몇 프로? 10%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고? 20%고. 이런 식으로 딱 적어놓고 문제를 딱 풀어보죠. 지금 주어진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 주어졌네요. 그럼 일단 소득세는 소득세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럼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소득세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니까.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는데, 자, 여기 1번은 맞죠?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틀렸고요. 그럼 답은 1번이겠죠. 부가세 문제가 이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나온 문제가. 네. 그래서 20회 때 나오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4년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고는 계시라고요. 기본 사항이니까.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감면이라고 단서가 붙으면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 20%예요. 감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보유세는 안 따라붙고 취득세하고 취등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만 지금 따라붙는데 감면자가 붙게 되면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 20%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여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고,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최소한 이건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납부할세에게 부과되는 세금 농지, 지농, 네, 순서별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요 내용. 자, 우리 세법하고 학교론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죠. 과거에. 그래서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일단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될 것이고, 양도를 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뭐래요?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있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에서는 나오더라도 어디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 양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 두 번째,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보유 단계에서는 나옵니다. 양도 단계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보유하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세가 뭐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니까 보유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하면서 나오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고. 그래서 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정 안 되면 추접하게 외워라. 공부부터 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뭐 벌어 와라? 돈 벌어 와라. 공부하고 나서 돈 벌어 와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앞에 두 개, 돈 벌어 오는 게 뒤에 두 개. 정 안 되면. 근데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지방교육세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죠?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당연히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없는 세금이죠? 취득하면서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 대신 보유, 즉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거나 또는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요. 다 나오죠? 또 하나, 농어촌 특별세 말고 부가가치세가 있죠. 부가가치세도 다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앞자만 따서 농부라고 외우시라 그랬어요.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모든 단계에서.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농어촌 특별세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양도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당연하죠.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데, 거래라는 것은 취득과 양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그냥 농부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인지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죠. 그래서 인지세는 무슨 계약세만 붙는 거예요? 매매계약세만 붙어요. 매매계약서. 매도자용, 매수자용. 그러니까 취득하고 양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임대계약세에서는 안 붙는다는 이야기죠. 자,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학개론 문제가 됐든 우리 세법 문제가 됐든. 그러니까 요 내용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오고, 인지세는 매매계약세만 붙는다. 그래서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임대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4번을 봤더니 뭐에서?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됐나요? 자, 그래서 봤더니 박스 형태 문제네요. 근데 보니까 재산세, 농특세, 종부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딱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런 식의 딱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아닌 걸 이제 버린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자, 지금 딱 봐도 특징 자체가 세금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거. 그렇죠.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라고, 이거부터. 국세를 물어봤는지 지방세를 물어봤는지. 그럼 버릴 걸 빨리 찾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안 물어봤죠? 안타깝네요. 근데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왜 여기를 등금 동그라미를 쳤는지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국세를 찾아라, 지방세를 찾아라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아, 이건 국세, 지방세 다 물어봤구나. 그러면 두 번째 취득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찾아내자? 버릴 거 찾아내자. 그래서 기억번 봤더니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 기억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죠. 그러면 찍어도 몇 번? 4번 아니면 5번 중에 찍으시라고요. 근데 4번, 5번의 공통점이 니은하고 미음이네요.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 볼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니은하고 디귿만 보면 되네요. 그래서 니은번 봤더니 농어촌 특별세,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다 들어간다. 들어가야죠? 그럼 니은번 들어가는 거 답 4번이네요.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박스 형태 문제 중에서 이렇게 짝 맞추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거의 80% 이상은 두 개만 알면 답은 거의 다 찾아내요. 내가 두 개만 확실하게 알면. 어지간하면 다 찾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찾되 제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쳤어요. 요걸 쳤죠? 왜 이걸 쳤느냐면 모두 찾아라는 말이 있고 그냥 골라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빼고. 그 말은 만약에 이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찾으면 답이 그냥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거의 99%는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들어가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가끔. 그럴 때는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4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4개가 나오는데 3개씩 묶어서 답을 줄 수가 있다고요. 왜? 이 글자를 빼고 문제를 내버리면. 그냥 고르라고만 되어 있지 전부 다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모두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고 문제 풀 때.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재산세는 어느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는요? 다 나오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에서만 나오죠? 주의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서는 나오죠? 인지세는요? 취득하고 양도에서 나오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 총 3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네. 근데 답을 찾는 방식은 이러한 식으로 찾아내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런 거. 똑같은 박스 형태 문제인데 개수 물어보는 거. 이건 무조건 노가다 띄셔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보유. 두 번째는 세목. 세 번째는 모두네요. 자, 일단 국세, 지방세는 구분할 필요 없구나. 두 번째는 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봤더니 농어촌 특별세는요? 다 나오네요.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보유에서 나오네요.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서 나오네요. 소득세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렇죠. 보유에서만 나오네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재산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보유를 물어봤으니까 총 몇 개? 4개. 네, 답은 5번이죠. 학계론 문제에서도 이런 형태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용어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31회 때. 네,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보죠. 틀린 거 찾으래요. 그래서 1번 봤더니 보통징수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보통징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글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고지서가 나와야 돼요. 보통징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게 보통징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보통적으로 징수할 때 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문장 중에 쭉 찾아보니까 고지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겠죠.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고지서예요. 어떤 식이든지 보통징수가 나오면. 참고로 뒤에 가서 봤더니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특별징수죠. 특별징수.
특별히 징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특별징수라 그래요. 참고로 국세에서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만드는 것을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부동산이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맞아요? 3번에 봤더니 공무원이란 공무원을 말한다. 맞잖아요. 아니 공무원이 지금 뭐예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납세자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납세자란 납세무자와 징수무자를 말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 자, 그래서 일단 보통 징수하고 특별 징수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 보통 징수면 무조건 고지서, 특별 징수면 징수하기가 유리한 자. 징수하기가 유리한 자. 그러면 징수하기가 유리한 자가 누구일까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렇죠. 주는 사람이죠. 왜? 주기 전에 세금 떼고 주라는 거니까. 돈 네가 들고 있잖아. 근데 어차피 네 돈 아니야. 얘한테 줘야 돼. 얘한테 주고 나서 내가 얘한테 세금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가 주기 전에 미리 뭐 해라. 세금 떼고 주고 그 세금 뗀 돈은 나한테 줘. 그러면 이쪽에서 지급하는 쪽에서 훨씬 더 징수하기가 편하잖아요. 돈을 얘가 들고 있으니까. 요걸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원천징수. 세무서라든지 지자체에서 고지서 적어서 보내는 것을 보통징수. 자, 시험자 나왔을 때 딱 한 단어만 찾으세요. 보통징수다. 고지서 있냐 없냐. 특별징수다. 징수의 편의가 있는지 어쩌고 저쩌고 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뭐 공무원은 상관이 없고, 자, 4번에 나와 있는 납세자라는 게 있거든요. 납세자라는 문장이 나오면 딱 두 단어가 보여야 돼요. 한 사람은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이 사람을 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납세 의무자라고 이야기하고, 징수 의무자까지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납세자라 그래요. 납세자.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납세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있어요. 자,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가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뭘 줘야 돼요? 급여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급여는 누구 소득? 근로자의 소득입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세금을 내요. 아셨어요?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뭐가 있는 자?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그랬더니 회사가 급여를 주고 나니까 근로자들이 급여 받아서 어디에 써요? 뭘 또 술을 먹어? 어디에 써요? 우리가 돈을 왜 버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생활비에 써버린다고요. 생활비 쓰고 나니까 세금 낼 돈이 없네요. 그래서 배째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배를 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협박을 해요? 회사를 협박합니다. 회사 너 다 주지 말고 일부 네가 대신 걷어서 줘, 이렇게 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걷어서 내야 한다. 그래서 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여기가 이렇게 징수하는 것을 특별징수 또는요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 사람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둘 다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 묶어서 세금을 낸다 그래서 납세자라고 한다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납세자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자 나왔을 때
납세자를 물어보는 문제와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구분은 얘예요. 요 단어. 이 단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라고 나오면 누구를 말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러면 납세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4번 지문에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두 사람을 다 말했죠. 두 사람을 다 말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납세자인 거고. 만약에 납세 의무자를 말했으면은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문장에서. 차이점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수금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징수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고지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고지서. 자,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요. 그건 용어 문제고,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 징수라고 하고, 자, 고지서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재산세처럼 처음부터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 두 번째는 신고 납부를 안 해서 고지서가 오는 경우. 어찌됐든지 간에 고지서가 왔어요. 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이 고지서에는 납기가 있죠? 근데 이때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만약에 안 내면 다시 뭘 보낸다 그랬어요?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다가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 절차까지 들어가죠. 네. 요때 요 매각된 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징수금이라 그래요. 징수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세금 자체를 뭐 했단 소리예요? 체납을 했단 소리예요. 그러면 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냈으면 여기서부터 뭐가 붙어요? 그렇죠.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슨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면 이 가산세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 가가지고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이걸 뭐라 그래요?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체납처분비라고 하죠.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징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징수금. 그때 가산세는 해당 세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해당 세금으로. 해당 세금에 포함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하나로 보는 거죠. 5번 지문이. 그래서 5번 지문 보시면 징수금은 지방세 해놓고 가로 안에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지방세 안에가 얘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지방세 안에가. 그래서 지방세와 지금 지방세 문제니까 체납처분비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징수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봐야 될 게, 그러면 징수금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가 먼저죠. 그 다음 그렇죠. 지방세죠. 그리고 가산세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징수금의 순서를 물어보면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냥 징수금을 물어보면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지방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얘가 취득세였으면 얘도 뭐니까? 취득세니까. 그래서 그 지방세와 체납처분비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징수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징수금의 순서는 체납처분비다. 매각을 공짜로는 안 해준다.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돈부터 채워준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원금에 해당하는 세금부터 준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준다. 순서가 이렇게 가야죠. 아셨나요? 네.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걸 제외한 나머지를 공과금이라고 해요. 참고로.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공과금이란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지방세 들어가면 안 되고 가산세 들어가면 안 되고 체납처분비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징수금이고 이 징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공과금이라 그래요. 공과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회계 용어로 이런 말을 쓰죠. 세금과 공과라는 말 써요, 안 써요? 들어봤어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금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공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과금 항목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등 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집어 들어가는 거고 아셨나요? 네. 세금에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 네. 자,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인데 작년에 지금 처음 나왔었죠. 네. 그래서 총 34번의 시험 중에서 처음으로 나온 문제 연대납세무에 관련된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근데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걸. 그것도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물어보는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봤더니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공유물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2번 봤더니요. 2번 보니까 소득세인데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양도소득세인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자 1번은 일단 모른다고 넘어가고 자 2번을 보니까 양도소득세 문제예요.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러려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연대납세무가 나오는 경우 그렇죠. 부인규정 하나밖에 없어요. 부인규정. 그럼 그 부인규정을 뭐라고 글자가 나올까요? 그 부인규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요. 자, 그러면 부인규정 그림이 어떻게 돼요? 부인규정 그림이 어떻게 돼요? 취득, 그 다음 증여, 그 다음 양도. 그죠? 자, 이 그림에서 증여자, 수중자. 근데 부인규정이 되면 누가? 수중자가. 아니 동그라미를 어떻게 쳐야 되냐고요. 부인규정이 되면.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마음대로 뭐 수업 뭐 예? 오후 수업도 없겠다. 마음대로 할 겁니다. 예, 뭐라고요? 부인규정. 그렇죠. 네가 네 거 판다. 요게 부인규정이라고요. 그죠? 요 경우에만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글자가 나와야 되느냐?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야죠. 딱 글자가. 아 그래 양도소득세인데 연대납세무 문제가 나왔어. 양도소득세에서 연대납세무는 딱 하나밖에 없다. 부인규정 하나뿐이다. 그러면 그 부인규정이라는 말이 부인규정이라고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증여자가 뭐한 것으로 보는. 그래서 봤더니 앞에 눈 씻고 찾아봐도요. 그런 말이 없네요.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틀린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봤더니요. 소득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역시 근데 얘는 또 종합소득세네요. 그럼 일단 넘어가죠 뭐.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취득세인데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자, 취득세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은 누가 납세무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각자가. 그래 각자 나왔으니까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이거 우리 배운 내용 맞죠? 그럼 답은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뭔지는 몰라도 4번이 확실한 거니까. 2번은 무조건 찍으시면 안 되는 거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문제 되게 어렵게 여겼었어요. 왜냐면 1번 지문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봤더니 우리 배웠던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두 번째까지 지문 읽다가 짜증이 나니까 확 넘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돌아와서도 읽기 싫어요. 그렇게 돼요. 아셨어요? 근데 이게 시간에 쫓기면은 절대 못 읽어요. 시간에 쫓기면. 그래서 그냥 퉁퉁퉁퉁 하고 읽다가 이 내용 어디서가 내가 본 내용이야. 그럼 아는 내용에서 먼저 답을 체크해보고 없다. 그러면 일단 건너뛰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보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점수를 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일단 놔두고 자 답은 4번인데 자 1번 보죠. 1번 봤더니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이면 공동 소유하는 물건이죠. 그죠? 그 공유물에 대해서는 원래 연대납세무가 없습니다. 공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연대납세무가 없어요. 세금 자체는. 근데 그게 징수금에 대해서는 서로가 뭐 할 납부 의무를 지느냐?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징수금은. 그래서 원래 공유물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연대납세무가 있는 게 맞아요. 공유물은 물건에 대해서. 아셨어요? 근데 딱 하나 공동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공동주택은 공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연대납세무를 지우지 못합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래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를 질까요? 각자가 납세무를 집니다. 각자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는요. 각자 납세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납세무가 없다? 연대납세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공동사업이죠.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원래 연대납세무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세는 각자 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한다. 상관없습니다. 식당을 같이 운영하더라도 소득세는요. 각자 분배 비율에 따라서 각자 냅니다. 그래서 무슨 납세무가 없다? 연대납세무가 없죠. 다만 연대납세무가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공동사업일 때 연대납세무가 있는 경우가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되는 경우. 주된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원래는 각자 내야 돼요. 각자 내야 되는데 각자 내기 싫으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한테 모읍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이걸 주된 공동사업자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됐으면 그 합산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될 때만 요때만 무슨 납세무가 있느냐? 연대납세무가 있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연대납세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반대로 바뀐 거죠. 반대로.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되는 경우는 연대납세무가 있고 일반적인 공동사업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소득세 중에서 연대납세무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아예 안 배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아예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서 처음 출제됐던 지문이고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지문 자체가. 아셨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왔으면 굳이 문제를 풀고 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소득세에서 연대납세무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까 부인규정. 부인규정은 뭐라고 문장이 나온다고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요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만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 외에는 소득세 문장이 나왔는데 연대납세무가 나온다. 그냥 다 틀린 문장. 딱 그렇게만 정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우리 취득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놔두고 5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연대납세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다른 연대납세무자의 납세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연대납세무가 무슨 말일까요?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에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의 납세무가 뭐가 됐대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그러면 납세무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도 납세무도 사라져야죠. 미친다라고 해야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사람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연대납세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다른 쪽도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무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이런 형태의 지문이 올해 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특히 총론 부분은 중복이 거의 안 됩니다. 총론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가 올해 나올 확률은 그렇게 거의 없어요. 거의.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내일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 문제도 지금 23회 때 지금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요것도 우리가 시험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참고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아셨죠? 자, 우리 2차 납세무자라는 게 있어요. 2차 납세무. 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서 제 2차 납세무에 해당하는 게, 자, 2차 납세무가 뭐냐면, 연대 납세무하고 2차 납세무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를 진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100만 원, 저도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 100만 원 다 내면 나머지 사람은 납세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2차 납세무는 글자 그대로 두 번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납세무자가 있겠죠? 이 사람이 안 내요. 안 내면 이 사람 재산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납세무를 지는 걸 2차 납세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대납세무하고는 다르죠. 연대납세무는 동일선상에서 보는 거고 2차 납세무는 1차 납세무 맨 뒤에 서 있는 거고. 아셨어요? 네. 그럴 때 우리 지금 보면 2차 납세무가 부담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취득세 문제였네요. 취득세 문제였는데 2차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취득세에서 2차 납세무를 배운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도대체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1번을 보니까 무한책임사원이 나와 있고 2번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가 하나 있네요. 과점주주가 나와 있고 3번에 보니까 뭐 5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4번 보니까 과점주주가 나와 있고 5번 보니까 무한책임사원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무한책임사원 2번 나왔잖아요. 얘를 답으로 찍으면은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두 개가 다 틀린 문장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일단 얘는 버리고.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2개가 나왔네요. 그럼 얘도 찍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찍을게. 그래요. 3번이에요. 이렇게 눈치껏 찍으시라니까요. 아셨어요? 네. 참고로 얘는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과점주주는 누구를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자가 빠져서. 제가 과점주주는 초과할 때 이 과자를 붙여서 과점주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50%였대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납세무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보세요. 우리 취득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이 뭘 사오느냐?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몇 프로를 넘어갔다면 50%를 초과했다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점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실제로는 법인 거지만 누가? 과점주주가 뭐한 것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냅니다. 단 과점주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명이라면 누가 납세무를 진다? 누가?
같이. 그래서 여기도 연대 납세무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인데 그게 공동상속이면 연대에서 책임지라고요. 자,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과점주주가 납세무를 지대, 과점주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연대에서 납세무를 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될까요? 법인세를 내야 돼요. 법인세를.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법인세가 체납이 됐어요. 요 법인세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법인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에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소득세를 줄여서 법인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법인세를 체납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벌어들인 게 없으면 법인세가 안 나옵니다. 자, 법인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익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왜 체납을 했을까? 예? 뭐라고? 제가 못 들었어요. 횡령. 누가? 법인이 어떻게 횡령을 해요? 법인이. 그죠?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법인이 이익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익이 생겼으면 세금 낼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체납을 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설비 투자. 예를 들어서 공장 이전을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설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쓰게 되면 법인세를 인하시켜 줍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서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해주는데, 설비 투자도 아닌데 체납을 했다? 그러면 뭐 한 걸로 보느냐면 미리 배당을 먼저 해버린 걸로 봐요. 그러니까 배당도 이익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이익을 세금 낼 돈을 남겨놓고 나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먼저 해버리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주주가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주한테 바로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재산을 1차적으로 먼저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그래서 법인세 너희가 법인세 체납을 했으니 법인명의 재산을 싹 처분할 거야.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시켰는데 부족액이 발생해요. 그 부족액을 얘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2차 납세무라 그래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집단 내부는 연대 납세무지만, 아셨어요? 법인에 대해서는 2차 납세무를 지는 거예요.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요 문제가 지금 2차 납세무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법인에 대한 제 2차 납세무를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문제 푸는 방식은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납세무를 지려면은 누가 돼야 되느냐? 사원 중에서 무한책임 사원, 글자 그대로 책임의 한도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과점주주. 회사의 이익을 다 가져갔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는 딱 한 번씩밖에 출제가 안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복되는 문제가 없죠. 1번부터 8번까지 쭉 문제를 풀어봤지만 중복되는 문제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까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 요 문제는 지금 두 문제가 중복됐었죠. 비슷한 형태 문제잖아요. 그거 말고는 거의 중복된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해도 이와 비슷한 문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다면 취득, 보유, 양도 이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